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4월 21일 월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군인들의 모습을 화면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 내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쿠데타도 막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또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무기 체계 개선해 가지고 뭐 다 AI로 국방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우리 저출생으로 젊은 사람들 다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인들 그러면 병력은 또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어떻게 할 건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 국방계획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수 전 국방대학교 부총장, DMZ 평화포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국방대학교에서 쭉 연구활동 하시다가 지금 DMZ 평화포럼 대표를 맡고 계시는 것이죠. 네, 이전에 공직 경험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네.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정보관으로 국가정보관으로 일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태재단 이력이 있으신데, 아태재단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드신 재단이죠. 3년 2개월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석사 마치고 카이다 국방연구원에서 한 10년 반 있었고요.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방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네요. 네. 오늘 좀 궁금한 거 다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군대 나중에 가게 될 텐데, 이거 지금 걱정되는 게, 얘네들은 지금 숫자가 제 아이만 해도 우리 때의 숫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나라를 지킬 수가 있나? 군인 숫자가 일단 확 줄어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실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엄청 심각하죠. 지금 50만 상비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2040년 되면은 한 30만 상비 병력 유지도 힘들지 않겠냐. 병력 자원 급격히 이제 이렇게 감소하면서 사람이 줄어서. 그러니까 20세 그 남성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 그 병력 징집 대상이 20세 남성인데 그 인구가 20년에 보게 되면 한 34만. 그 다음에 2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23만 정도. 그 다음에 40년은 지금 카이다에서 한 14만 8천 명 정도로 보는데. 2040년에 14만 8천 명. 20세 남성 그렇다는 거죠. 20세 남성. 20세 남성. 그러니까 14만이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병력 자원이 출산율 저하, 인구 절벽 이런 걸로 인해서 병력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력을 줄인 상태에서 군사력을 유지 혹은 더 강화시키는 방안. 어렵겠지만 병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군사력을 유지 강화시키는 방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는 병력 자원, 징집 대상 20세 남성의 인구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병력 제도가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은 저는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너희들이 숫자가 줄어들면은 네가 군대 가서 오래 복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병이 복무 기간 조정돼 가지고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야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병력제도가 지금 현재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 사회자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병력 자원이 부족하니까 복무 기간을 늘려서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되게
강제적인 네. 예, 그 대상자들이 뭐 흡족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병력 제도를 지금 뭐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병력 제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인구 병력 징집 대상 인구 감소 추세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전투력을 보존하면서 네. 안보에 문제가 없이 네. 극복할 수 있겠냐 그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 뾰족한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그 주어지는 조건 자체가 네.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 지금 뭐 어쨌든 조기 대선이 돼가지고 43일 뒤면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새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논쟁은 후보들은 내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책이 되나 싶기도 한데 모병제 얘기를 또 한쪽에서는 하고 있어요. 선택적 모병제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죠. 지금 뭐 병력 제도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징집제. 그 징집제라는 것은 의무병 제도죠. 네.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국방의 의무에 응해야 되는 그런 징집병 제도. 지금 우리가 징집병 네.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병제. 네. 그 병사들을 모은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병사들이 자기의 의지로 지원을 해서 군복무를 하게 되는 미국과 같은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서두의 그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얘기를 한 입장에서 보면 이 모병제라는 것도 뭐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또 문제도 있지만 말 그대로 모병이라는 것은 병사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원하는 사람이 오는 거죠. 없으니까 네. 이 참 그 묘안을 짜내기가 쉽지 않다. 제가 그 요즘 그 미국도 그 병력 충원하기가 무지하게 그 쉽지 않은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우리가 그 몰, 큰 그 마트들이 네. 있는 몰에 가서 보면은 그 육군이나 이런 데서 그 징집 그 인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붙잡고 네. 이렇게 봐서 좀 대상이 될 것 같아 싶으면은 잡아서 권유를 하고 이제 네.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혜택 같은 걸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설득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그 미국도 지금 그 병력 충원 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도 이제 병력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병제 주장하는 경작자들도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징병제는 지금 워낙에 지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대안은 모병제 아니면 징병제 플러스 모병제 하이브리드로 징병제를 하면서 모병제를 좀 이렇게 도입해서 점진적으로 가는 이제 그런 그 방법들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하이브리드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집병과 네. 그 모병제 그 지원병이 네. 같이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병제 의무병을 그 지원병으로 100%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네, 네. 그게 이제 예산이든 뭐든 여러 가지 그 여건에서 쉽지 않으니까 함께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병렬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일부는 지원병으로 하고 일부는 의무병으로 해서 이제 그런 혼합형으로 일단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징병제에서 징병제 플러스 모병제 그다음에 그것이 잘 실험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그다음에는 전체 모병제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경로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선택적 모병제라는 거하고 좀 유사한 예, 개념입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 지금 18개월인데 18개월을 두고 그다음에 또 18개월 복무를 그대로 두고 지원병들을 거기에다 추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18개월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은 세부적으로는 18개월을 15개월로 줄이면서 모병제를 혼합할 섞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듣고 보니까 하여튼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그게 어쨌든 중간 다리가 현실적으로는 되어야만 되겠네요. 그렇죠. 한꺼번에 그렇죠.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병이라는 것은 모을 수 있는 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사람을 놓고 지금 의무병으로 하냐, 저 지원병으로 하냐 이런 그 상황이라면 좀 더 면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군 복지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병제로 넘어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징병제에 대해서 젊은 남성들이 사실은 한참 일할 나이인데 가서 돈도 못 받고 또 원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아주 낮을 때는 논란이 안 됐지만 이제는 뭐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다 취업을 할 수도 있는 나이에 강제로 가서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또 근데 최근에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병들도 병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걸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또 모병제 비슷하게 이렇게 처우는 좋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저도 지금 오늘 저기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똑같은 지금 그 진행자와 똑같은 그 생각을 한 게 지금 2025년 병장 월급을 205만 원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150만 원 봉급에 미래준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55만 원을 보태서 그 205만 원이 되는데 사실 205만 원의 수준은 본봉으로만 보게 되면 중사 하사관이나 뭐 소위 중위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임금 수준이어서 그 엉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병사들의 어떤 그 혜택이라는 것은 그 헌신과 그 뭐라 그럴까요? 노력에 대한 그 뭐 정당한 대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군이라는 것이 계급 사회고 계급이라는 것은 봉급으로 규정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질서의 혼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하사관이나 초급 장교들 보수가 또 조정돼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이 있겠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병력 문제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의 병력 제도 문제라든가 지금 군 복지 급여 문제라든가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나눠서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군 복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것이 복무 기간과 급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장이 그렇게 받으니까 뭐 ROTC한 친구들도 이저 기간은 오래되는데 봉급은 뭐 이제 충분치가 않고 그래서 이 병력 제도도 제대로 가려면은 이 급여와 복지를 어떻게 관리하냐, 어떻게 적정선을 찾느냐 이것이 큰 그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뭐 제가 그렇게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닌데 만약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병사들은 그 순수 그 봉급 액수고 또 이것을 더 205만 원보다 더 크게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부사관 장교들은 급식비를 떼는데 병사들은 급식비를 안 뗀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250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문제긴 문제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공약 사업으로 확 뛰었잖아요. 사병 월급 뛰었죠. 근데 이게 뭐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방비라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61조 뭐 5천억 정도로 딱 묶여 있는 거고 지금도 인건비가 그 방위력 개선비에 비해서 한 70% 정도 이렇게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보면 인건비로 나가는 건 70%가 됩니까? 인건비 운영비로 나가는 전력 운영비라 그래서 그것이 한 70%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가 30%가 무기도 사고 뭐. 지금 올해 예산을 보게 되면은
AI 쪽의 예산이 뭐 6, 7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6, 7천억 원. 네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네네네. 네.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국방 예산이? 요번에 61조죠. 61조 원 중에서 61조 5천 정도 되죠. 그럼 AI 5천. 관련된 투자 한 1%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전 세계가 지금 AI 가지고 뭐 무기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지금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이 인건비가 만만치는 않네.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AI 기반 복합 유무인 전투 체계에 3,069억 원이 3천억 원이면 네, 3천억 원. 그거는 네. 진짜 1%도 안 되는 3천억 원이 0.5%밖에 안 되는 할당이 된 거로 지금 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종합적으로 생각 안 하고 사병 월급만 좀 올리는 원래 거 우리 아닌가요? 그 전력 그 방위력 개선비라 전체 국방비라든가 방위력 개선비의 그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보 정권에서 훨씬 국방비 증액도 많았고 증가율도 높았고 또 그 방위력 개선비도 조금의 편차라고 할지라도 좀 더 많이 투입이 됐었고 이런 경쟁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병 월급 올려준 거는 뭐 좋은 건데 정당한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뭐 초급 장교들하고 보수 이렇게 좀 비슷해지는 문제도 생기고 또 이런 AI 같은데 투자할 돈이 없어진다는 문제는 많이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뭐 문제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지금 월급은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가는 게 저는 좋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하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저 인터넷 내에서의 그 정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본봉 기준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그 복지 혜택, 뭐 수당일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군이라는 것이 이제 특수 신분으로 여러 가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계산이 안 된, 고려가 안 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든 이것이 극복이 되려면 저는 전체적으로 국방군 그 급여 체계, 봉급 체계가 좀 어떤 큰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그 방향은 그 상박 하우로 가야 되지 않냐. 상박 하후. 그렇죠. 하후 상박. 하우 상박. 그럼 위는 좀 증가 속도를 줄이고. 박하게. 예. 만약에 지금 뭐 3%다 그러면 2%, 1% 이렇게 좀 줄여주고. 네네. 그 다음에 밑에 밑에 장교나 부사관들은 증가율을 조금씩 높여주고. 예, 그렇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조정해 나간다면 뭐 그게 수치의 문제도 있지만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당사자들이 좀 수용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는 장군들이나 이런 대령이나 중령서부터는 좀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좋으니까. 실제로 위쪽은 처우가 좋습니까? 지금도 다른 뭐 민간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정확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복지 관련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신화가 너무 어려운 일을 하면서 너무 고생한다. 그게 6.25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군에 대한 보편적인 정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군의 좋은 자원들을 모아야 되고 또 군에 발을 디뎌놓으면은 계속 그 병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좀 그 군이 갖는 그 급여와 여타 그 급여는 명목소득이죠. 명목소득 플러스 실질소득.
그 여러 가지 그 군이란 특수 신분으로 갖는 혜택들 뭐 예를 들어서 관사를 제공해 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어떤 군의 대우라는 것을 공개했을 때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그것을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대로 그것이 이제 군이라는 것은 특수 임무에 종사하는 뭐 그런 특별한 그 잡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데 바깥의 봉급 체계하고 비교하면 네네네. 어떠냐. 네네네. 그게 대령이라는 게 한 45세 정도 되면 되는 것이고 네. 중령이라는 것이 한 39세 처음 됐을 때 네. 예, 처음 1차 진급했을 때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것이 나쁜지 나쁘면 뭐 군은 어떻든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부정할 사람은 없으니까 못 받으면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충분하게 어떤 그런 그 대우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알려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자원이 군에 들어오고 예, 그렇게 해서 군이 그 인력 측면에서 강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병력 제도도 선순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안 알려져 있습니까?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인 다 정보가.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에 알려주고 그랬는데 뭐 그것이 저기 내부적으로는 기밀일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대우를 불충분하지 않게 받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북한군들한테 정신전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대우가 그렇잖아요, 좋으니까. 그죠? 예, 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우린 이렇게 국가 안보를 하는데 니들 그렇죠. 그렇게 거지 같은 대우를 받고 그게 뭐냐 이게 그 심리전에서 그 좋은 뭐 예를 들자면 네네네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미국 같은 데서 잡할 때 그 직장 우리가 어플라이하고 뭐 지원하고 할 때 여건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면은 찍히잖아요. 얼마 주냐 이런 네. 거. 아, 그래서 이제 맞아요. 이 군이라는 게 지금 오늘 뭐 주제를 잘 잡았지만 이렇게 병력이 감축되고 여러 가지로 또 북의 위협은 또 가중되고 군이라는 것이 군 인력이라는 것이 좋은 분들이 가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지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어떤 국가가 부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안 알려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안 알려진 것이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돈을 올리고 안 올리고 문제도 있지만은 그게 외부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높다면 임금 수준이 같은 동년배에 높다면은 그 프라이드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많이 알려서 프라이드 될수 많이 있고. 군에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액면적으로 같은 나이에 민간하고 비교를 해서 높을지 낮을지 모르지만 높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뭐 전역이 빠르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군인 연금 제도도 있고요. 그런 군인 연금은 전역하자마자 나오죠. 그런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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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런 이 복지나 군에 대한 대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네, 네, 네. 종합적으로 봐서 부족한 건 떼우고 부족한 것은 메우고 충분한 것은 알려서 더 좋은 분들이나 군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더 갖게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군 교육 개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국방대학교 오래 재직하셨고 부총장님도 하셨으니까요. 네. 이게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게 네. 육사 출신들이 다 이 내란 쿠데타 같이 협조하고 네, 네. 사관학교 출신 아닌 사람들에게 또 사실 막았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행자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박사님 말씀이 되게 그 중요합니다. 그 어려운 거죠. 제가 오늘도 여기 오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저 고시하시고 그 공무원 국방부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두 가지다. 문민 통제와 전력 증강이다. 이 문민 통제가 어떻게든 뭐 교육이 돼야 되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문민 통제가 철저하지 않으면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없다. 문민 통제란 건 민간인이 군을 통제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문민 통제의 가장 상징적인 것은 이제 국방장관을 문민이 하고 민간인이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국방부의 그 인력의 그 비율이 민간인들이 높고 이제 민간인들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뭐 전에는 과거에는 국방부 하면 전부 거의 현역들이 업무를 하고 이제 그랬던 거고 또 국방부 하면 뭐 군이 이제 중심이 돼서 하는 걸로 이런 뭐 그런 관행도 있었고 그런 관행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인식도 생겨났고 그런 건데 그런 면에서 문민 통제라는 원칙을 다들 갖고 있으면은 정치 개입을 안 하고 본연의 그 임무들을 수행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그런 불행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11위 국가인데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네. 왜 그런 것들을 차제에 아예 그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국리들을 좀 함께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게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정신전력의 차원인데 그래서 이제 뭐 과격한 사람들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과격하게 바꿔야 된다는 분들, 좀 더 조정하면서 바뀌어야 된다는 분들, 이 안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는 분들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요즘 뭐 제가 볼 때 좀 그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그 스펙트럼의 중간에서 그 이제 3사관학교, 3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해체를 하고 국군사관학교로 해서 저 총장 뭐 교장을 민간인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민 통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는 뭐 그 외양도 중요하지만 뭘 가르칠 거냐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커리큘럼도 좀 바꾸고 교과 과정도 바꾸고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금은 현역 분들이 하지만은 그 민간인 교수들이 교양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전공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민간 주도의 교수진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는데 육군사관학교, 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도 다 대학 아닙니까? 대학이니까 거기 교수진이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다 현역 군인들이 교수진을 하고 있는 현역 출신 분들이 이제 그 국가의 지원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교수진을 구성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육사생도 중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해서 교수가 될 분을 미리 선정해서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 교수를 채용도 하고 이렇게 교수요원으로 양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은 육사라는 이 틀 안에 있는 분들이 계속 교수를 하시게 되는 이슈가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어떤 것이 교육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 띵킹이라는 것이 사고라는 것이 또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 배경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민간 교수 요즘 이제 조금 열려가지고 군무원 교수들을 민간인을 3사도 그렇고 아마 6사도 좀 뽑았을 거예요. 예. 군무원은 군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럼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행정만이 아니라 기술 군무원도 있고 정비 네네네. 뭐 이런 다양합니다. 그럼 공무원 시험 치듯이 시험 쳐서 들어오신 민간인들이고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네. 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분들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반민 반군의 성격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네. 충분히 그 교육하는데 좀 주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민간 교수님들이 좀 다수를 차지하면서 그 교육 내용과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차제에. 예. 육사공사회사를 합쳐서 국군사관학교로 만들고 예, 민간인 네, 교수들이 많이 포진해서 저기 교육을 하자. 장도 민간인 장도 민간인이야. 문민 통제군요. 네, 그게. 네, 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군이라는 것이 그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협에 대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위협에 대응만 하고 시큐리티만 하고 가치에 혼돈이 있다면 그건 정말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란 게 이번에도 계엄령 선포하고 분명히 불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는 군인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많이들 가졌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죠. 군사령관들이나 이런 그렇죠. 뭐 예, 여단장이나 이런 분들 뭐 그런 것들 교육을 통해서 좀 바로잡자. 그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어떤 관념적인 측면은 역시 교육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의 저는 외양의 변경보다는 네. 그 좀 내용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냐는 쪽인데 어떻든 이게 벌써 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차제의 뭐 모양을 바꾸면서 내용을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번외 질문입니다만 국방대학교는 지금 요 사관학교 체계하고는 다른 거죠? 국방대학교는 사관학교 나온 친구들이 대위, 소령 이런 친구들이 와서 석사 과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위급 장교나 그 고위 공무원, 그다음에 그 뭡니까 정부 출연 기관들, 지자체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갖고 1년. 그것은 이제 연수의 개념이죠. 이 석박사 과정은 공부하는 것이고 연구 그러니까 아카데미아 학교인 거고 1년 과정은 좀 그 연수의 의미가 있는 거고 학위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부 과정이 사관학교라면 말하자면 대학원 과정이 국방대학교 대학원이 있고 국방대학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되겠군요. 옛날에 그 국방대학원이라고 한 거죠. 그러셨고. 네. 알겠습니다. 교육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요거는 국방비 문제 요거 하나 좀 여쭤봤으면 싶은데 그 글도 많이 쓰시고 해서 무기체계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한데 미국에서 국방비를 계속 삭감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서서 뭐 인력도 줄이고 F-35도 이제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그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그 국방비라는 것이 건들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단은 그 방위 사업체가 전부 자기 지역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거 투표권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원 의원이든 그렇게 해서 항상 미국의 국방비를 보게 되면은 그 백악관에서 올린 것보다가 상원 이런 데를 지나면은 훨씬 커져서 정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모스크가 지금 이제 국방비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지금 뭐 6.2조 달러인가요? 그것을 이제 뭐 한 2조
네. 줄인다는 그 2조 달러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네. 예. 뭐 제일 큰 데가 덩어리가 국방부니까 이제 이렇게 저 표적으로 한 건데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방위사업체가 또 로비에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저 역사에 없는 네, 아주 네, 네. 획기적인 그 국방비 네. 증액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한 것이 있고 근데 저기 질문지를 받고 나서 살펴보니까 어디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줄이겠다가 아니라 네.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 아, 네네. 예? 네. 그래서 국방비에 손을 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미국 언론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이 뭐 사람 사는 동네니까 이제 다치가 이제 막 손을 대는데 이 노회한 상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의견을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적인 채널로 통해서 그 저 소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모스크 중심의 다찌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주물러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지금 보이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국방비를 지금 한 850빌리언 정도 지금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따지면 1,000조가 넘잖아요. 네, 네. 1,200, 뭐 1,300조 되는 건데 이거 건들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럼 우리한테 영향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을 깎는 문제도 있지만 머스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편견이죠. 네. 편견이 있어요. 지금 그 미국 방위사업체 그 국방부에 5개 빅 계약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 네. 보잉, 뭐 레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못마땅한 게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는데 네. 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무기에 너무 돈을 네, 네, 네. 돈을 그렇죠. 들이고 네. 이건 효율적이지 않다. 예, 그런 그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머스크가 그 드론 수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단 드론 있잖아요. 네. 때로 우리 그 평창 그 동계올림픽 때 네. 하늘에서 때로 드론들이 아, 태극기 맞아요. 하고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렇게 드론들이 때로 다니면서 인간의 그 어떤 감독을 좀 덜 받으면서 AR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런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 드론 수험 여기에 꽂혀 있고 그러면은 뭐 F-35냐 이런 것들이 너무 돈만 들고 네. 그것이 전장에서 현대전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냐. 그럼 그게 이제 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5대 그 큰 그 계약자들 쪽에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요즘 언론을 통해서 몰라서 그렇다. 스텔스가 얼마나 그 값 이상의 기능을 하는지 네네네.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어떤 군사적인 전략적인 전술적인 그런 고려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머스크가 기본적으로 DOD에 국방부의 예산 국방비를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드는 이런 무기 체계들을 현대전에 맞게 첨단 AI 무인 네네. 유무인 무기 체계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기들 하이테크 그 동지들하고 이제 그렇죠. 뭐 팔란티어도 있고. 네네네 그걸 이제 네. 그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거여서 근데 이제 그 헤그세스가 그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이요. 네. 그 2월달에 얘기를 했어요. 그 8% 삭감이다. 앞으로 5년 동안 1년에 50억 달러, 50빌리언. 그럼 50빌리언이면 지금 한 뭡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75조, 네, 75조 정도면 네. 우리가 네, 지금 그렇죠. 올해 국방비가 61조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방비 정도 없이 계속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8% 목표로 8% 삭감 목표로 1년에 50빌리언 한 75조 정도를 깎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다. 깎기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거기서 벌어진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이 시청자분들 이런 생각한다면 근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하고 있나? 국방비 일단 너무 많이 쓰는 건가? 너무 조금 쓰는 건가? 무기 체계 지금 옛날 무기 체계에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 살림이 있고 전체 이제 GDP 규모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돈이 있으면 많이 군사비로 사용을 하면 할수록 네. 국가가 더 강해지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이게 자원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뭐 국방비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국방비가 어느 정도 그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은 어디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국방비도 좀 압박을 받게 된다고 네. 이게 이제 추세니까 네.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 가진 국방비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게 61조라 그래도 12달에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한 달에 어떤 식으로든 뭐 5, 6조를 써야 되는 네. 거니까 정말 잘 써야 되고 그 방위력 개선에 좀 더 방위력 개선 중에서도 현대전에 필요한 뭐 AI라든가 이런데 정말 집중적으로 그 좀 투입이 되고 이런 그 효율화, 합리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죠. AI 같은 첨단 무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그 우주군 창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미국에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주는 우리가 30년에 우주작전 사령부를 만든다는 지금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공군의 우주작전 대대가 있고 그것이 이제 우주작전단이 돼서 우주작전 사령부로 간다 이렇게 30년까지 돼 있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영역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육해공만 했었는데 이제는 육해공, 우주 사이버,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그 전쟁의 영역을 뒀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주가 하나의 영역이 된 거예요. 그 질문에서 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조궤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비고 자리를 잡느냐 이런 문제인데 자리를 잡는 문제가 있고 그 잡은 자리를 지키는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자산을 새틀라이트를 띄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산을 포진시키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걸 또 보호하거나 방어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위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IR 그 RS 감시 정찰하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조기 경보를 하고 그 다음에 위성을 통해서 미사일 방어도 하고 이렇게 보면 뭐 용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너무 깊게 또 개입하다 보면은 우주 군비 경쟁에 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문제. 그리고 뭐 이 박사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우주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미래 엄청난 큰 시장이잖아요. 인간에서 봤을 때. 그럼 이게 경제 발전의 문제, 과학 기술의 문제, 군사 안보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우주를 놓고서 우리가 각 나라들이 어떻게 협조하느냐. 외교의 문제. 그러니까 우주를 평화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뭐 글로벌 스페이스 이니셔티브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우주 구상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공간 이 우주라는 것이 우주라는 아젠다가 외교나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제 뭐 사령부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군은 우리 주한 미군에다가 우주 사령부 그
저 인태 사령부 통해서 했거든요. 거기 저 창설했거든요. 주한미군 주한미군 산하에 산하에 우주사령부가 있습니까? 우주사령부, 주한미군 우주사령부. 근데 역할을 다 하거든요. 감시, 통신 다 하는데 그 보스가 중령이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중령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임무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주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뭡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에 걸맞는 거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주군. 근데 우리도 반드시 끼어야 되는데 어떤 규모로 어떤 임무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느냐 이것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임무를 그리고 그냥 우리 능력 밖에 그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크게 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점진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느 능력을 바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용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해서 면밀하게 가야 되겠다. 우주군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장님 여기까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석수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 같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